오늘 저는 이제 학교 폭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점점 사회적으로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커서도 계속 상처를 갖고 있잖아요. 뭐 아직도 잊지 못하는 분도 많고 제 주변에도 그렇고. 강원도 강릉에서 17살 여학생이 또래들에게 집단 폭행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중생들이 또래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마구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중학생이 개인 SNS 계정에 올린 영상입니다. 책가방 4개를 둘러맨 남학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욕설과 괴롭힘을 당합니다. 폭행으로 근육이 파열되고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지만 발설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말합니다. 학교 폭력의 개념이 뭘까요? 그 학교 폭력 예방법에 아예 개념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폭력, 상해, 공갈, 강제적 심부름 그리고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까지 전부 다 개념화되어 있어요. 돈을 뺏는다던가 이런 거 다. 그건 그렇죠? 당연히 공갈에 이제 공갈. 해당하는 거고요. 침 뱉거나 아니면 뭐 면전에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행위 그런 것도 다 폭행. 학교 폭력으로 발생한 좀 또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2011년 12월 20일에 대구에서 중학교 2학년이던 권모 군이 7층 자기 집 베란다에서 이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학교 폭력이 원인이었습니다.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왕따를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친구들로부터 물고문까지 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서에는 전선을 목에 감아 끌면서 돈을 요구했고 계속되는 돈 요구에 부모 몰래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올라갈 때 그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저앉아서 막 울면서 주저주저 하면서 올라가면서 울면서 하던 그 CCTV로 촬영이 돼가지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그랬었거든요. 가해자들이 같은 반 애들이 2명이서 평소에 뭐 때리고 돈 뺏고 좀 특이했던 거는 가해자들이 2명이 피해자 집에 들어옵니다. 검은 점퍼를 입고 안경을 쓴 가해 학생 2명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걸어옵니다. 10여 미터 뒤에 숨진 김군이 불안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갑니다. 거기서 게임을 막 시켜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열심히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계속 하지 않으면은 때리고 뭐 단소로 때리고 그리고 물고문도 시키고 마지막 그 목숨을 끊기 전날에는 이제 전깃줄로 목을 베서 이 과자 부스러기 주워 먹게 당기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흔적이 이 유서에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는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추신이 죄송해요 이렇게 제목을 적어놓고 마지막 부탁인데 저희 집 도어키 번호를 바꿔주세요. 걔들이 알고 있어서 제가 없을 때도 문 열고 저희 집에 들어올지도 몰라요. 죄송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공포를 느꼈으면 이런 유서를 이렇게 남기냐. 그리고 죄송하다고. 네. 근데 이제 가해자들은 그때 이제 그 변명이 장난이었다. 자기 장난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가해 학생 2명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사안이 중대해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담당 판사는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검은 점퍼에 마스크를 한 가해 중학생 2명이 경찰에 이끌려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사건을 수사해온 대구 수성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그때 가해자들이 그 처벌을 이제 받았는데 한 명은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 또 다른 한 명은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장기 단기는 어떻게 구별되는 건가요? 소년범죄는 징역형을 선고할 때 이게 부정기형이라고 하거든요. 단기만 복역해도 애가 이제 달라졌다라고 하면 이제 석방하는 거고 그렇게. 좀 신축성을 둔 거죠. 피해자의 부모님이 2분 다 교사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못했던 게 가해자들이 자기 친척이 무시무시한 조폭이다. 말하면 너희 부모도 다 해친다. 피해자 그걸 믿은 거죠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또 하나는 이 학교 여학생 중에 박모 양이 한 6개월 전에 목숨을 끊었어요.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지난 7월에도 이 학교 2학년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 원인은 집단 따돌림 때문이었습니다. 첫 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은 것을
교통사고라며 대충 얼버무린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박 모양이 같은 반에 어떤 애가 왕따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 교사에게 신고를 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벌을 준 거예요. 그냥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그런 와중에서 누가 신고를 했는지 드러나게 됐고 박 모양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따돌리고.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 거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권군이 뭐 학교에 말을 하면 하겠어요? 부모님한테 말을 하겠어요? 해결해 줄 수 없다 이 문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범죄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다른 측면 한 3가지 정도 요약하면은 먼저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의 범죄예요. 네. 관계성이 있는 거고 또 이게 지속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이 있습니다. 또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학교 다른 친구들이 보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모멸감이나 굴욕이라는 야 근데 그거 어디 잊어버려라 티내지 말아라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위로나 회복은 우리가 한번 같이 짊어지자. 짊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우리 한번 고민하자. 그리고 저는 어른들의 생각이 잘 넘어온 어른들이 그 사람 문제로 깊이 못 들어가는 문제도 굉장히 있는 것 어른들이 같아요. 야 우리 때는 더 했어. 그거 그리고 야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그냥 다 잊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교 다닐 때 맞으면서 큰다고 원래 애들 그게 진짜 문제인 그만 거예요. 많이 했잖아요. 야,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잔인함 때문에 논란이 됐던 학교 폭력 사건이 있었죠. 2017년 8월 1일에 부산의 사상구에서 6명의 여학생들이 한 여학생을 이제 공장지대로 끌고 가서 의자로 내리찍고 그때 철제 무슨 공구 같은 걸로도 때리고 하도 많이 맞다가 이제 의식을 잃었는데 거기도 또 때리고 피범벅이 돼서 무릎 꿇고 있고 그런데도 때리고 막 그런 동영상이 촬영돼서 좀 사회적 공분이 일었었죠. 국민의 공분을 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판단 능력이 성인에 못 미치는 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교육을 통한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면서 관련 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소년범 처벌은 일반 성인 처벌하고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제일 중한 애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 보호 처분. 10호 처분을 받았을 텐데요.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다는 거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론은 그냥 부모님이나 외부 위원한테 위탁을 해서 정기적으로 면담을 하게 하는 거고요. 가장 큰 10호는 소년원에 2년 가는 거. 그다음에 뭐 9호는 6개월 가는 거. 8호는 1개월 가는 거. 그다음에 6, 7호는 시설에 들어가는 거고요. 4, 5호는 보호 관찰을 받는 거. 3호는 사회봉사를 하는 거. 또 2호는 수업을 듣는 거, 수강 명령을 받는 거. 8, 9, 10호는 이제 소년원에 가는 거죠. 소년원은 학교입니다. 타이틀이 학교예요. 그냥 나갈 수 없다는 것 빼고는 다 학교처럼 똑같이 수업을 받고요. 선생님이 있고 학생들도 교복을 입고요. 수업 일수도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졸업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교화에 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년원이라는 곳. 소년 사건 하는 판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형사법만 있으면 아이들은 되게 초범이죠. 그리고 그러면 되게 집행유예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범이니까. 그리고 또 좀 더 경미한 건 어른하고 똑같이 하면 벌금이 나가야 되는데 벌금은 그 부모가 내는 거지. 그치. 아이들이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소년 보호 처분을 하면 만약에 8호, 9호면 당장 소년원에 감금이 되는 거죠.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 해서 찬성하는 그 소년 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년범 같은 경우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른가요? 예. 뭐 15세, 16세, 17세. 소년은 19세 미만은 소년이라고 하거든요. 19세 법적으로. 미만이죠. 예. 19세부터는 이제 어른이 돼 버리는 거고요. 네. 이제 0세. 그다음에 중요한 나이가 10세. 그다음에 14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14세. 우리가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가지고 14세 미만은 형법상 무죄입니다. 예, 책임 능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형법상으로는 무죄거든요. 만 14세. 중학교 예. 근데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다 커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14세부터 19세는 소년 보호 처분도 되고 형사 처벌도 됩니다. 형사처벌. 네. 근데 이 중에 뭘 선택할 건지는 뭐 검사나 판사가 그때 사건을 보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소년 보호 처분은 최대한이 소년원 2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중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형사처벌로 가는 거죠. 형사처벌로 가면 아까 말했던 그 권군 사건의 경우에 형사처벌로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징역형이 나온 거죠. 이걸 이제 범죄 소년이라고 그러고요. 10세부터 14세가 있습니다. 여기는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촉법 소년. 이거는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라는 걸 줄임말로 하거든요. 이거 촉법 소년이라는 법적인 용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쪽은 형사처벌은 안 되는 거고 무죄니까 소년보호 처분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0세부터 10세 사이는 이제 범법 소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아무런 처벌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요. 그 촉법 소년에 관해서 특히 의견이 분분한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만 14세 이하의 아이가 알고 좀 악용한다던가. 말씀대로 굉장히 중한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2019년에 12월 26일에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인데 같은 반 여학생을 불러내서 흉기로 몇 차례를 찔러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중인데 A양은 피해 어린이가 자신의 가족을 험담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무죄죠. 형법상은 무죄죠. 일단은 기소할 수 없는 거죠. 네, 기소할 수 어떻게 해야 없고. 돼요? 그럼 이제 촉법 소년이니까 소년 보호 처분을 할 수 있죠. 아까 말했지만 소년원을 가려면 8, 9, 10호인데 그보다 경미한 보호 처분을 받아서 또 여러 가지 뭐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범법 소년의 경우에는 10세 미만은 아예 형사처벌도 안 받고 소년 보호 처분도 안 받거든요. 아무것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사건이 일어난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어른보다 더 잔인한 그런 뭐 중죄, 살인죄 같은 거를 저질러서 이제 연령을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좀 낮춰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소년법을 폐지라는 이야기도 많았죠. 장감독도 청소년 또 아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대부분의 국민 감정과 사실 좀 가까운 편이에요. 왜 이렇게 피해 당한 아이들만 고통받고 가해 아이들은 편하게 사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피해받은 애들이 전학 가거나 뭐 이렇게 되고 너무나 심각한 범죄들,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아주 잔인한 범죄들의 경우에 대해서 연령을 낮춰서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하자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용서를 하고 안 하고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의사가도 최근에 이제 학폭 미투, 학폭 미투라는 것도 되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네. 학폭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거를 반영한 것 같고요.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가 경계를 넘어서 번지고 있습니다. 학폭 미투가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게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몰카, 몰카에 대해 얘기하려고 그래요. 몰카 사건. 근데 몰카라는 이제 단어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대요. 네. 이게 원래 이제 몰래 카메라라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한 예능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라서 그걸로 저질러지는 범죄를 그냥 몰카 범죄라고 하면은 정확한 법률 용어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근데 이걸 너무 기니까 불법 촬영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 그러더라고요. 사회에 큰 이제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죠. 근데 사실 이 불법 촬영 이 문제는 처음 사람들이 이런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는 더 옛날이라고 하던데 신촌의 그레이스 백화점 기억하세요 혹시? 그레이스 백화점은 기억하죠. 왜냐면 미팅하거나 이렇게 하면 만날 때 신촌의 가장 아이콘적인 그렇죠. 건물이죠. 한 신촌에서 사실 그 당시에 가장 그 중요한 스팟이었고 유명한 백화점이었죠. 근데 그 백화점에서 이제 어처구니 없는 그 불법 촬영 사건이 있었는데 백화점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그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은 그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에요. 서울에 있는 한 백화점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놨던 사실이 밝혀져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3층 의류 매장의 여자 화장실.
지름 3mm 정도의 렌즈가 달린 이 카메라가 정화조 바로 위에 있는 천정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백화점 측은 육안으로 알아볼 수 없는 이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여성 고객들의 움직임을 샅샅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자꾸 그 화장실에서 뭔가 자꾸 도난 사고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게 일어나서 자기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설치했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화장실을 누가 촬영하나요? 진짜. 그리고서 그걸 그 화면을 방제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백화점 직원들은 이 카메라를 통해 백화점 지하 1층 방제실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성들을 모니터를 통해 그대로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 화장실에 비닐봉지를 집어넣어 변기를 고장낸 사람을 잡으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직원 근무자를 통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게 20여일 동안 도저히 관찰이 안 돼서 다소 이제 무리수를 좀 둔 겁니다만은. 그레이스 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공중 화장실입니다. 여기에도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당시에 이게 너무 쇼킹한 사건이라 이제 한동안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지 않을 정도로 이런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정말 웃기는 거는 제형 법정주의. 이게 당시에 이제 불법 촬영이라는 것이 죄가 아니었다고 그런 게 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법이 없던 거라서 실제 여기 연루된 사람들이 한 명도 처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걸 금지하는 법이 있고 처벌한 법이 있어야 그 이후에 행한 그 행위만 처벌되는 거지 그 당시에 처벌할 법이 없는 거죠. 제형 법정주의.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까지 범죄라고 생각을 못한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술이나 발전함에 따라서 법이 계속 추가되는 거죠. 카메라를 만드는 기술이 점점 좋아지니까 카메라가 있어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모르셨겠지만 지금 제가 몰래 카메라로 촬영 중이거든요. 아 정말요? 지금 이게 범죄에 사용된 배터리고요. 이게 카메라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촬영하고 있어요. 촬영 중입니다. 여기. 이게 보조 배터리인 것처럼 그냥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건 사실 굉장히 큰 건데 사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은 실제 기기는 되게 더 작다는. 벌써 한 10년 전에 용산에 가면 이게 안경으로 왜 촬영하고 시계로 촬영하는 거 막 팔았어요. 맞아요. 실제로는 훨씬 더 작은 걸로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2019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국의 30개 모텔에 42개 객실에다가 비밀리에 설치를 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거기서 일어나는 거기 수습객들의 모습을 미국의 서버로 보낸 다음에 사람들을 모집해서 실시간 숙박업소 수십 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을 생중계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카메라가 아무도 없는 침대를 비춥니다. 투숙객이 들어와도 촬영은 계속됐고 영상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생중계됐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 회원 모집을 해서 한 4,000명 가까운 일반 회원을 모집했고 그 가운데 100명은 유료 회원, 1,600명 가량이 피해자. 그때 거기 설치됐던 카메라의 렌즈가 0.1cm, 그러니까 1mm죠. 1mm면 그 웬만해서는 보기 힘들어요. 맞은편 벽의 헤어드라이어 거치대에 숨은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분해해보니 1mm짜리 렌즈를 장착한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TV 수신기 틈새와 스위치 단자처럼 생긴 곳에도 작은 구멍을 내고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모텔에서 잠을 자고 간 사람들은 자신의 그 모습이 거기 찍혔는지도 모를 거고 그래서 점점 기술력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점점 많이 찍을 수 있게 되고 불법 촬영 관련된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2013년만 해도 한 400건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2018년을 보면은 우리가 5년 만에 이게 6배로 늘어나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은 것이 이 범죄의 또 다른 측면 가운데 하나가 가까이 자기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자 화장실에 이제 카메라가 설치가 됐는데 그 설치한 사람이 그 공채로 그 임용이 됐던 연예인이 그 설치를 해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몰래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오늘 새벽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출연진과 또 다른 예능 프로그램 PD와 작가 등이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20년 그 데이터를 보면은 애인 관계 또는 부부 관계에서 범죄의 무려 44%. 그러니까요. 반에 가까운 숫자였고, 그다음에 그냥 지인 관계, 서로 아는 관계인 경우가 거의 80%.